환율의 모든 것, 환율 질문 있어요의 정미영. 전은지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유로화 첫 번째 시간으로 유로화가 어떻게 탄생이 됐고, 개괄적으로 이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흘러갔는지를 좀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유로화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구체적으로 유로화가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움직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유로화를 좀 더 잘 이해하고 트레이딩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2005년부터 시황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봤던 유로존의 느낌은 정말 굴곡진 인생사. 엄청 갑자기 좋다가 갑자기 막 계속 힘들더라고요. 추락했죠. 추락한 다음에도 항상 우리는 뭔가 다시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흐름들만 저는 이제 봐와가지고 굴곡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정리를 해봤는데 유로 하면 딱 드는 생각이 달러와의 반대편, 달러 지수의 한 60% 정도 차지하니까 달러가 좋으면 유로가 나쁘고 이런 서로 반대편 입장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도 국제통화이다. 네. 세계적으로 금융거래나 실물거래할 때 아주 그냥 통용되는 편하게 쓸 수 있는 GDP 기준으로는 중국이 더 크지만 금융거래에서는 2인자 지위를 확보하고 있죠. 네, 어디서든 그래도 쓸 수 있는 그런 통화라는 점. 근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통화인데 또 마이너스 통화이잖아요. 금리가요? 네, 금리가 마이너스 통화고 조달 통화 역할을 하고 약간 좀 특이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왔는지 먼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99년 1월에 아까 1.174, 네. 1.18 부분에서 이제 유로가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정착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할 때 그 당시에 유로화가 한 3년에 얼마가 있을 거냐, 많은 사람들이 전망치를 한 1.4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1.4요? 네네. 근데 거꾸로 갔죠. 네. 그걸 찾아봤더니 네. 일단 미국이 닷컴 버블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했었고 일단 버블이 하도 생기니까 막 금리를 올렸더라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네. 물론 미국만 올린 건 아닌데 유로존도 금리를 같이 올렸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위험 기피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달러의 힘이 실리고 유로가 좀 정착이 안 되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보면 그렇긴 한데 제가 기억하는 그 당시에 유로화가 왜 약세인지 다들 되게 의아했었어요. 유로존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시작에. 기억에는 그 당시에 유로화 통합이 되면서 유로존에서 외국 기업들을 사는 M&A, 그 당시가 이제 M&A에 거의 꽃을 피울 당시였는데 그때 유럽 기업이 외국 기업을 사는 흐름이 워낙 강력하게 일어나서 유로화를 팔고 다른 나라 통화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급적인 재료도 유로화 약세 기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데이터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네. 이야기네요. 정착이 계속 힘들다가 한 2002년부터 금융위기 나기 전까지는 너무나 좋았던 그렇죠. 자리들. 역으로 생각하면 달러가 이제 고난의 네. 시기죠. 세 가지 이유였던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그때 뭐 달러의 위기다, 달러의 몰락이다 엄청 책이 많이 나왔던 것 그렇죠. 같아요. 쏟아졌죠 그런 네. 책들이. 달러가 안 좋다 보니까 유로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도 중앙은행들이 보유 통화로서 유로를 많이 편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요인들이 첫 번째로 있었고 두 번째는 금융위기가 여기 보면 4년, 5년, 6년 금리 올렸던 타이밍 말고 미국이 초저금리를 닷컴 버블 이후에 1%까지 금리를 내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유럽도 내리고 글로벌리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했던 시기들 뭔가 편안하면 사실 달러가 잘 안 강해지잖아요. 네. 그러던 시기였고 그 다음에 또 신흥국들도 네. 쑥쑥 컸고요. 네, 세 번째로는 중국의 부흥, 신흥국의 막 급성장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좋았던 날들이 펼쳐지는 유로가 그래서 1.60. 까지 올라갔던 건 좋았던 날들. 그러면 거의 저점 대비 2배로 올라가는 네, 거네요. 맞네요. 네. 올랐던 시기를 이제 좋았던 날들을 보냈습니다.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제 아무래도 위기가 오면 위험 기피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니까 달러의 반대편인 유로는 약해지기도 했었고 위기가 수습되면서 다시 올라가는 듯 했더니 2009년 말 10년부터 유로존의 재정 위기 네.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가장 큰 유로존 재정 위기 이유가 뭐냐 부채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좋았던 날들에 그 유로존이 그리스나 뭐 이탈리아나 이런 우리가 좀 주변 국가들이 엄청난 부채로 고성장을 향유를 해왔다. 근데 이제 위기로 인해서 그때가 그리스가 자기네 부채를 거짓 맞아, 회계로. 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얘네 장난 아니구나 그런 우려들이 있었던 것 네. 같고요. 두 번째로는
통화가 하나로 통합돼 있다는 게 이 위기 상황에서 더 부각이 됐던 거죠. 그렇죠. 재정 지출은 못하게 하고 예. 금리는 같이 통합을 하니까 네. 어려운 나라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뭐 안 좋으면 환율이라도 올라서 뭐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음. 그러기 어려웠던 상황.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빚이 많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통화가 하나로 통합됐다는 거. 아까 이제 재정 얘기하셨는데 독일이 이렇게 어려우면 좀 정부도 돈을 쓰고 해야 되잖아요. 너네 안 돼. 안 그래도 돈 많이 써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죠. 재정 타이트하게 관리. 재정 규율을 더 강하게. 네, 돈 더 아껴. 막 이렇게 하니까 다 너무 힘들어지고 아 더 이상 유로 안에 못 있겠다. 그렇죠. 나가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급기야는 2011년도에는 금리를 올렸더라고요.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금리를 올리면서 얼마나 좀 타이트하게 다 관리를 했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유로존에 뭐 그때 피그즈가들 있잖아요. 네.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뭐 그리스, 음.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나가겠다. 음. 이런이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2012년 여름인가 유로가 되게 낮은 레벨이 있어요. 1.33인가? 아니 좀 더 높긴 한데 그때 이제 지금의 이탈리아 총리인 드라기 총재가 22 총재가. 네, 22 총재가 아 내가 유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거야 하면서 그래도 좀 정리가 되기 시작을 메르켈 다음으로도 예, 뛰어난 인물이 예, 있었네요. 예, 그 정리가 되면서 유로가 반등을 하다가 근데 사실 미국이 14년부터 테이퍼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미국이 긴축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가운데 유로존이 뭔가 안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4년 6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기로 하고 또 미국이 이제 오히려 테이퍼링하고 이제 긴축 쪽으로 나가는 반면에 유로존은 돈을 더 풀게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면서 어쨌든 유로존 경제는 안정된 듯했는데 어쨌든 유로는 미국하고 통화 정책이 완전히 디커플링 되다 보니까 그 달러 강세 요인이랑 유로가 약세 요인이 그때는 네. 겹친 시기라고 보겠네요. 보시다 보니까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네, 급락을 했네요. 엄청나게 이제 급락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약해졌으니까 경기가 살아날 만도 한데 또 안 좋은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15년도에 영국이 브렉시트 투표 16년. 16년 네. 해서 이제 나간다고 결정을 했고 14년도는 신흥국이 다 같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 폭락하면서 신흥국 안 좋았고 15, 16년도에는 일단은 위안화 위기 도 있고 미국 금리 올리고 하면서 유로존이 잘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뭐가 안 되네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차트 보시면 17년도 딱 한 해 유로가 강하게 반등했던 시기가 있어요. 다들 이때 외환시장에서 놀랐었거든요. 뭐 당시에 이제 갑자기 막 유로존 기업들 재고를 쌓고 경기가 글로벌하게 신흥국, 선진국 다 같이 좋아지는 구간이 나오면서 역시나 18, 이제 19년도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또 싸우기 시작을 하면서 유로존 역시 안 되는구나. 재고 쌓고 나면 그 다음 또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없는 데다가 네. 둘은 싸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힘든 시기였고 계속 빠지다가 결국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히려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기회 발판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유로 환율을 전망하거나 분석할 때 무슨 데이터를 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는 달러의 반대편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보통 어떤 특징을 갖냐면 어떤 위험 깊이 현상일 때 안전 통화로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로는 반대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 선호일 때 유로가 강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여기 EMBI 스프레드가 신흥국의 채권 스프레드인데 신흥국 채권이 선진국하고 금리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이게 높을수록 많이 벌어질수록 얘네한테 뭐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높을수록 위험 깊이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꼭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보통 EMBI 스프레드가 낮을 때 유로가 강해지는 그런 성격들을 갖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다 같이 안 좋을 때 좀 좋아지는 달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유로존은 다 같이 성장이 좋아질 때 강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교역 증가율이 상승할 때 유로가 강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위기 때는 좀 약간 데이터를 제외하고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특히 17년 같은 경우는 글로벌 교역이 급증하는 와중에 유로가 강하게 반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유로존은 분위기 좋을 때 강해지는 통화이다. 왜냐하면 달러의 반대편이기 때문에.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러의 반대편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상대적인 격차도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앞서도 통화정책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과 유로존의 통화정책 차이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렸던 뭐 2004년부터 5년 그 시절에는 금리를 물론 유로존도 올리긴 했는데 미국이 훨씬 더 많이 올렸는데도 유로가 이렇게 별로 영향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워낙 글로벌하게 다 같이 성장해 주는 그런 그때 성장 논리가 좀 더 강했던 예, 시기이다 보니까 유로가 뭐 꼼짝도 안 하고 강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14년 이후에 미국이 정상화했던 그 구간에서는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차트 보시면 유로존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하고 지하로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가 하락 압력을 받는 그런 흐름들을 보는 것을 성장 격차도 이제 중요할 건데요. 이게 유로존 빼기 미국의 성장 격차입니다. 근데 금융위기 전에는 미국이 좀 더 좋은 그런 구간에서도 그때는 워낙 달러와의 그 위상에 대한 그런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유로가 반등한 측면도 있었고 확실히 금융위기 끝나고는 확실한 것 같아요. 미국이 유로존보다 훨씬 성장이 좋고 유로존 빼기 미국이다 보니까 그런 구간에서는 유로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는. 근데 여기 그 위로 치솟은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 유로존 미국보다 성장이 좋았던 17년 그 구간에서는 유로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반대편이기 때문에 이제 위험선을 그 부분을 봐야 되고 미국과의 뭔가 격차, 통화정책의 격차, 통화정책, 성장, 금리 격차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이게 기축통화라기보다는 국제화된 통화로서의 그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느냐 이제 1편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글로벌 외환보유의 구성 비중 좀 눈여겨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2000년대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는 이제 유로존의 비중이 중앙은행들이 이제 유로를 사들이면서 달러보다는 유로를 좀 더 많이 갖자라고 하면서 유로가 강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사실 이후에는 별로 비중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렇게 엄청난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국제 결제 비중, 금융 결제 비중, 실물 결제 비중을 보시면 사실 어떻게 보면 위안화가 국제화 얘기를 하는데 항상 국제화된 통화가 국제화된다고 강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뭐 글로벌하게 통용된다고 해서 그 통화의 강세 요인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도 15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뭐 유로존의 국제 결제 비중이 높아졌는데 워낙 초저금리하고 유로존이 여기저기 막 투자를 하고 돈을 뿌리다 보니까 결제 비중은 높아졌으나 유로는 오히려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꼭 결제 비중이 높아진다고 강해지는 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로화가 이제 14년 또 이후에 마이너스 금리 통화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마이너스 금리 통화가 됐다는 거는 여기저기에 많이 막 유동성이 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마이너스 금리 한 데다가 그 유로존의 경상수지를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워낙 그 다 좀 타이트하게 돈 안 쓰고 이렇게 막 허리띠 졸라 매다 보니까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돈들이 결국 마이너스 금리 한 데다가 돈 아껴서 돈을 갖고 있으니 결국 해외 투자하는데 국내는 사실 다 뭐 성장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투자하는 곳은 없고 해외 투자로 돈이 금융위기 끝나고 계속 나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경상자 느는 만큼 해외수로 같이 증가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경상자에다가 마이너스 금리 하면서 유동성 많이 풀리고 그 돈이 내부에 못 머물고 해외로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통화 정책을 할 때는 그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가서 투자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뭐 실물 투자보다도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로만 이루어지고 실물에 별로 그렇게 보탬이 안 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 금융 자산도 국내 말고 해외로 많이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러면 이러한 성격이 유로 움직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냐? 결국 강해져야 될 국면에서 많이 못 강해진다. 금리도 낮고 계속 돈이 여기저기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이제 많이 못 강해지고 아직까지 이제 그 정도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예나의 성격이 있잖아요. 예나 같은 경우가 비슷한데 워낙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안전통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러니하게 국가부채 비율은 제일 높은데 안전통화잖아요. 그게 해외 투자 순보유국이고 그 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리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일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미국 주식 팔고 가지고 들어오면서 엔화로 환전하니까 엔화 수요가 생기고 엔화가 강해지고 그걸 보고 위험 기피일 때 엔화가 강세이니까 안전 통화다 예. 불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 지위는 아닌데 유로도 약간 어느 구간에서는 그런 비슷한 합격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비슷하네요. 초저금리 장기화에다가 해외 투자 증가라는 측면에서 일본이랑 유사한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전통화 역할은 아니나 앞서 이제 위험 선호에서 강세인 통화라고 말씀드려서 약간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성격이 그쪽으로 변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요새는 이 데이터를 저도 잘 보진 않는데 한참 해체 얘기 많이 나왔을 때 독일하고 이탈리아 금리 스프레드, 그러니까 이탈리아 금리백이 독일 금리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많이 벌어질수록 유로존 해체 우려가 시장에 많이 있다. 얘네가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사실 이탈리아를 좋게 보면 독일하고 똑같이 플레이를 할 건데 얘네가 뭔가 달라지고 해체될 것 같다라 그러면 플레이가 완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채권을 대하는 그런 입장이. 그러면서 스프레드가 넓어지고 좀 유로가 약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일단은 지금은 코로나 덕분에 이 위기 우려는 해체 우려는 없어진 것 같다. 이 데이터는 잘 안 본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국가들의 실업률 보면은 여전히 좀 많이 괴리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실업률 보면 최근에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각자의 상황이 너무 다른 것 같긴 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로화를 우리가 볼 때 통화마다 다 성격이 다른데 유로화는 달러와의 반대편 성격으로서 위험자산 선호 여부, 그다음 미국과의 통화 정책이나 성장의 격차, 그다음에 절대금리가 굉장히 낮음으로써 벌어지는 현상들, 그다음에 유로존의 리스크, 그것이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좀 총합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통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트레이딩 하시거나 하실 때 이런 데이터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미래, 유로존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